네, 국민의힘이 김기현 전 대표의 사퇴에 따라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이재명 대표를 향한 용태론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들 두 분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서정욱 전 변호사 그리고 김영주 전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어제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를 하고 오늘 오전에 굉장히 좀 긴급하게 회의를 했고요. 결국 국민의힘이 이제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결정이 났더라고요.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상황? 아마 이제 불가피하다. 왜냐하면 이제 그 비대위로 안 가면요, 새로 이제 전당대회를 열어야 됩니다. 근데 전당대회를 지금 이제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여는 게 또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비대위 체제로 가기로 만장일치로 거의 결정이 된 거고요. 지금 현재 그 윤재욱 원내대표가 현재는 이제 그 대표 직무대행이지만 60일이 최장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제 그 비대위가 불가피한 게 아닌가 이래 보입니다. 예,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뭐 어떻게 지금 상황 좀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아마 국민의힘이 굉장히 당혹했을 거예요. 실제적으로 대통령실이나 기본적으로 생각한 바는 김기현 대표가 장고를 하시더라도 지역구 불출마 하지만 대표는 그대로 갖고 가는 형태의 모습이 가장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상과 정반대로 아직까지는 결정이 안 났습니다만 지역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대표직을 갑자기 사퇴를 했기 때문에 매우 당혹스럽고, 그나마도 그 대표직 사퇴 타이밍이 너무 안 좋았거든요. 이준석 대표하고 만나고 난 다음에 마치 이준석 대표의 충고를 들어서 대표직을 사퇴한 것 같은 그런 모양을 뒤집어 쓰고 사퇴를 해서 당도 매우 당혹한 것 같고,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진노하셨다 그렇게 말할 정도의 출국 상황이 전에요? 네, 예.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비대위 체제로 갈 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제 지금 우리가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예. 아무래도 이제 뭐 한동훈 장관을 빨리 데리고 올 것이냐 하는 부분은 조금 찬반이 나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제 이 비대위 누가 이끌 것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뭐 여러 인물들은 이미 나왔었고요. 개인적으로 좀 주목하고 있는 인물 계십니까? 지금 이제 그 크게 보면 한 4분 정도가 많이 거론되는데 워낙에 그 강점하고 약점이 선명해서 참 이게 판단이 어렵습니다. 예. 일단 이제 그 김한길 위원장은요, 상당히 그 대통령의 개인적인 신임은 두터운 걸로 자주 만나고 예. 이렇게 평가되지만 보수층에 이제 그 뿌리가 깊지 않아요. 보수층에서 제대로 활동한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민주당 계열에서 왔잖아요. 그게 상당히 그 약점으로 지적되고, 그다음에 가장 지지만 보면 한동훈 장관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검찰에서 나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지금 아직 법무부 장관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또 검찰 공화국 프레임 이게 있을 수 있고요. 예. 무엇보다 이제 정치 경험이 전무하기 때문에 과연 이게 복잡한 비대위를 이끌 수 있는가? 혹시 이러다가 이제 그 오히려 여러 가지 이제 그 상처만 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세 번째 놓은 게 원희룡 장관인데 지금은 이제 가장 좀 무난한 평가를 받고 있는, 왜 정치 경험이 상당히 풍부하고 또 최근에 그 이재명을 잡으러 개항까지 가겠다 희생, 이게 또 장점이긴 한데 네. 문제는 이제 비대위원장이 돼버리면 아마 개항에 이재명 대표 잡으러는 못 갈 겁니다. 비대위원장 되면 이게 비례로 가서 전국 선거 또 지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게 또 단점이 있고. 네. 그래서 요즘 인요한 위원장, 이분이 본인 보고 공관위원장 달라고 한 적이 있었죠. 예. 근데 그건 안 돼도 이분을 또 추천한 분도 있고, 지금 거론되는 한 4분 정도가 워낙에 장점, 그다음에 단점이 있어서 좀 이게 고민이 상당히 깊어질 걸로 보입니다. 예. 김영주 전 의원님, 뭐 상대당이기는 하지만 좀 관심이 더 가거나 주목하고 있는 인물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제 김한길 위원장의 역할론에 조금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이제 현역 시절에 김한길 위원장 밑에서 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기획력과 노무현 대통령이 아주 저점에 15%라고 나는 지지율이 있을 때 김한길 위원장의 덕을 입어서 상당히 부상했던 그런 경험도 있고, 제가 모셨을 때는 굉장히 거리감이 세요. 또 굉장히 스마트하고 스피디하고 그런 힘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서 변호사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하고 당내 어떤 접점이 낮다는 건 있지만, 그래도 대통령이 신임한다는 그 힘으로 지금은 혁신하고 바꿔야 된다면 오히려 당내에 자잘한 정이 있는 것보다, 온정주의가 있는 것보다 오히려 더 나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은 지금 뭐 이민청 문제도 있고 쌍특검 문제도 있고, 또 원래 계획대로 보면
말하자면 그 장관에서 당에 올 때도 제일 마지막으로 모시려고 했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인요한이나 김한길 쪽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또 실제로 많은 지지자들이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와서 제 역할을 못했을 때 조기 소진되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매우 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히려 원희룡 한동훈보다는 나는 인요한 김한길이 예. 비대위를 이끄는 예. 것이 더 국민의 힘으로서 낫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김한길, 인요한 이렇게 좀 짚어주셨는데 인요한 의원, 인요한 혁신위원장, 전 혁신위원장이죠. 이제 이 인원에 대해서 이제 여당 의원들이 최근에 조금 집중해서 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발언들이 있었는지 듣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시죠. 중간에 실패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과적으로 성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저당은 혁신 진행형이구나, 혁신이 더 커지겠구나 하는 신뢰와 희망을 국민들한테 줄 거라고 봅니다. 혁신의 메시지를. 한동훈 비대위원장, 원희룡 비대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층의 확장성에 있어서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만약에 비대위로 간다면 인요한 위원장 같은 분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보수뿐만 아니라 중도와 이제 합리적인 진보까지도 아우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팀으로 승리 가능성을 높일 수 있겠다. 예, 김 전 의원께서는 김한길, 인요한 이렇게 두 사람에 대해서 집중해서 좀 이야기했는데 어떨까? 여당 안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계속 이제 비대위까지 만든 건 어떠냐? 뭐 이런 얘기들 좀 나옵니다. 저는 이제 김영주 의원님은요, 예.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 제안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보수청의 일반적 여론을 보면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김한길 위원장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인요한 혁신위원장도 지금 이제 혁신에 대해서 평가가 상당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이분이 비대위원장까지 좀 하기에는 상당히 정치 경험이나 경륜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제 한동훈, 원희룡 이런 분들이 많이 거론되고 지금 위원장이 중요한 위원장이 지금 3명을 뽑아야 됩니다. 그렇죠. 비대위원장, 공관위원장, 선대위원장 많아요. 그렇다면 저는 역할 분담으로 한동훈 장관은 오히려 이제 선대위원장 그게 어울리고요. 그다음에 원희룡 장관은 이제 비대위원장 이런 식으로 좀 역할 분담이 필요하지 않은가. 이게 보수층에서는 더 많은 여론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굉장히 좀 신속하게 진행이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 될지 저희가 좀 지켜보겠고요. 어제 있었던 이 김기현 대표의 대표직 사퇴와 관련해서 두 분의 좀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이게 이틀 정도 이제 잠행을 하다 이제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 과정 좀 개인적으로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아마 이제 저는 김기현 대표가요. 처음에는 이제 두 개를 다 한 손에는 이제 대표직, 한 손에는 이제 울산의 5선 배지 있잖아요. 예. 두 개를 이제 다 가지려고 한 게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아마 처음에 일반적인 대통령실의 기류나 당의 일반적 기류는 하나를 희생하면 예를 들어 이제 울산에 불출마나 이렇게 험지 출마를 했었으면 대표직은 유지해주자. 이런 여론이 처음에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 끝까지 둘 다 고집한 거 이게 저는 상당히 좀 비판을 많이 받아왔고 그러면서 이제 원래는 본인이 아마 이제 먼저 희생을 하려 했는데 장제원 의원은 이제 선수를 치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게 급격히 여론이 상당히 악화돼 가지고 아마 본인이 하나는 포기해야 될 상황인데 지금 여러 가지 이제 고민하다가 일단 당대표직을 던지고 네. 그리고 이제 울산에 한번 이렇게 출마를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저는 던지다 보거든요. 본인이. 예. 근데 지금 여론은 던지면서 그 과정에 이준석 전 대표를 또 만난 거 네. 이게 상당히 보수층의 여론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울산 공천도 주선 안 된다 이런 여론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둘 다 잃게 되지 않을까. 대표직도 던지고 울산의 공천도 못 받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게 현재 일반적인 분위기입니다. 본인이 내려놓는 게 아니라 못 받는 모습도 그렇습니다. 기대할 수 있다. 근데 이준석 전 대표 만난 거 말이에요. 일단은 보도에 의하면 통상적인 업무를 이제 수행한 거다라고는 하는데 굳이 그걸 했었어야 됐냐 이런 비판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이준석 대표하고는 약속은 미리 돼 있은 것 같아요. 중진원이 제안해서 약속은 잡혀 있었어요. 예. 그런데 상황이 변했으면
약속은 캔슬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난 거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만났다고 그러니까 생각하십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김기현 대표 2번 오찬에 있었는데 네. 이것 때문에 취소됐어요 다. 아,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그러면 이준석 대표하고 만남도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저는 만났다. 이거는 이제 두 가지 저는 의미로 보는 게 아, 약속이 어제 있으셨다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저번 주도 있었고 예. 그다음에 며칠 뒤에도 있는데 예. 다 캔슬됐어요. 아, 그거는 다 캔슬이 됐는데 이건 그러니까 살려둔 거다라는 그렇죠. 말씀이시군요. 이준석 대표하고도 이게 약속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예. 대표직을 물러나면 약속을 취소하는 게 맞죠. 굳이 만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당대표일 때는 붙잡기 위해서 이준석 대표를 붙잡기 위해서 만날 수가 있지만 본인이 당대표를 내려놓는 상태에서 이준석 대표를 잡을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만났다. 이거는 이게 두 가지로 보는 게 첫째는 저는 항명으로 봅니다. 대통령실에. 뭐냐면 이준석 대표도 억울하게 쫓겨났는데 나도 이게 억울하게 쫓겨난 거 아니냐. 동병상련. 이런 이제 좀 억울함, 항명이 있는 거고요. 대통령실에 대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나는 이게 여차하면 이준석과 손잡을 수 있다. 이 말은 이게 내를 울산에 공천 안 주면 내가 이준석과 손잡고 또는 무소속으로라도 난 나간다. 이런 게 의지를 보인 게 아닌가. 내가 당대표는 던지지만 울산의 공천은 달라. 안 주면 나는 이준석과 손도 잡을 수 있다. 이런 이제 의미로 저는 의도적으로 만난 게 아닌가. 취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게 또 공개될 수 있을 수 있는 것도 당연히 알면서도 만났다는 것은 이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렇죠. 공개를 하라고 했죠. 공개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이준석 전 대표를 통해서 이 만남이 알려진 건데 개인적으로 좀 이 만남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글쎄요, 그 패널 입장이 서로 바뀐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예. 본인이 뭐 대표를 내려놓을 걸 전제로 만나자고 한 건 아니었던 것 같고 말한 대로 실제로 2주 전부터 만나면 여러 만남의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도 맞아요. 서정욱 변호사나 또 뭐 이현종 의원이나 정익진 변호사 이런 분들을 만나기로 약속을 했고 그분들은 다 캔슬을 했다고 내가 팩트를 들었어요. 예. 직접 본인으로부터. 그런데 왜 이준석을 만났을까? 본인의 충정으로 보면 사실은 이준석 신당이 생길 경우에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컷오프를 하기 시작하고 정리를 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뛰쳐나갈 의원들이 생길 수 있고 본의 아니게 이준석 대표의 힘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마지막으로라도 당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준석을 붙잡는 것이 그 당의 스케줄, 공간을 제대로 구성하고 총선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근데 또 하나 이제 장제원 의원이 그렇게 갑자기 이렇게 던질 줄은 모르고 등 떠밀려서 본인은 또 자기는 나를 왜 못 믿냐. 나도 내려놓을 각오가 돼 있는데 그런데 자꾸 안에서 그렇게 푸시를 하니까 이게 신경질적인 어떤 반응을 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장고 끝에 악수를 둔 것이지만 이준석 대표를 찾아간 것이 뭐 나도 이준석하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마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대표를 예, 대통령이 그럼 밀었을 찾아갔을 때. 시점이 오전이고 네. 오후에 이제 당대표직을 내려놨잖아요. 그럼 찾아갈 때는 이미 내려놓겠다라는 마음을 먹었던 뭐 그런 마음도 상황이라고. 있었을 수 있는데 예. 뭐 어쨌든 그 전부터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했잖아요. 예, 그렇죠. 내가 뭐 그야말로 꼽자면 예. 그분이고 또 그 김기현 대표를 욕하는 사람에 대해서 자기가 오히려 그쵸, 비판을 했죠. 그런 말할 어떤 그 기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싸가지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의 그 분한 마음이라든지 그런 마음을 긁었다고 봐야 되겠죠. 분출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당 대표를 내려놓더라도 그래도 이준석 대표를 만나고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서 좀 다른 아젠다가 들어오고 해도 늦지 않을 텐데 실제로 바로 그렇게 함으로써 훨씬 더 그 본인이 마지막 대표를 사퇴하는 과정이 훨씬 더 험악해지게 만들었다, 자초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 서정욱 변호사께서 김기현 대표는 대표직 사퇴와 지역구 중에서 대표직 사퇴를 선택을 했고 지역구는 붙잡고 있다가 이게 또 뭐 공천 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좀 해주셨거든요.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본인은 아직까지 무소속으로 나와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울산이라고 하는 곳은. 그렇지만 지금 그 순영 변호사 얘기는 울산의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기현 대표를 선택할 거냐,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선택할 거냐에 있어서 무소속으로 나와도
뽑아주지 않을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김기현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지역구를 내려놓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직까지 그런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그거조차도 지금 바로 내려놓으면 그래도 아름다운 퇴장이고 결단이 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결과적으로는 등 떠밀려서 그것조차도 잡고 싶어서나 놓친 사람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장제원하고 입장은 다릅니다. 장제원 의원은 언제든지 그 지역에 그만두고 다시 들어갈 수 있고 자기 지역이라고 하는 동서대학교 소위 사상구라고 하는 것이 물론 지난번 선거가 완사이다에게 이긴 것은 아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본인이 김기현 갖고 있는. 대표에 비해서 장제원 의원 더 세력이 더 네, 강하다라고 또 보시는 하나는 거죠? 이번에 불출마하고 부산시장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도 매우 높은 편이고 왜냐하면 2030으로 인해서 박형준 시장의 여러 가지 역량에 치마가 오는 거고 또 따로 부산에는 김세연이라고 하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 있는데 그 사람 불출마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은 실제로 이준석 전 대표와 김계현 전 대표의 연대 가능성도 뭐 나중에는 상상력을 발휘했을 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뭐 지금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그 이준석 대표는 뭐 탈당이 확실하고요. 27일 탈당한 데서니까. 네. 그다음에 그 김기현 전 대표죠 이제는 이분은 이제 그 본인이 국민의힘의 뿌리를 묻겠다. 지금은 이제 그 연대가 없는데 문제는 이제 그 김기현 대표가 아직도 울산에 상당히 그 출마 미련을 가지고 계속 고집하고 있다는 이게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 군데 취재해봐도 지금 이제 공천을 받기에는 이미 여러 가지로 이번에 그 그만두는 모양새나 시점, 내용이 상당히 좋지 않았다. 이준석 대표하고 회동 후에 바로 이제 그 불출마 놓지 않습니까? 그것을 SNS에 올린 것에 대한 비판도 좀 있더라고요. 예. 지금 이제 그 보수층의 김기현 대표에 대한 여론이요.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울산에 공천을 준다? 이게 좀 쉽지 않아요. 근데 공천을 만약에 배제했을 때 그럼 두 가지 아닙니까? 무소속으로 출마하느냐? 아니면 이제 이준석 신당과 손을 잡느냐? 따라서 지금은 이제 이준석과 손 잡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부인하지만 나중에 공천에서 배제됐을 때는 다시 이준석 전 대표와 연대하는 걸 저희가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어쨌든 당이 혁신을 하고 있잖아요. 이준석 전 대표가 원한 건 뭐 대통령의 어떤 뭐 결단, 뭐 혁신 변화이긴 합니다만은 이준석 신당의 창당의 그 결심이 좀 바뀔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예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없죠. 뭐 이준석 전 대표의 결심이 바뀔 가능성은 전 제로다. 이렇게 보고 왜냐하면 이제 그 대통령 이준석 전 대표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요. 제가 보기에 대통령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 불러서 네. 다시 이게 화해하면서 어디 대구나 공천을 주거나 아니면 이제 비례 상위 순번을 주면서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 이 정도 대통령이 포용하고 양보해야만 잡을 수 있는데 제가 아는 윤석열 대통령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아요. 그래서 저는 누구도 이준석 전 대표를 잡을 수가 없다. 지금은 이제 노원병에 공천 준다 해도 노원병은 떨어질 게 뻔하니까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결국에 탈당은 불가피한 수순이다. 이래 보입니다. 이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이제 대통령께서 이준석 대표 싫어하는 거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순천에 출마하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소위 이른바 천하용인의 동력, 천하용인이 다 이준석과 당을 하더라도 그 당이 과연 큰 태풍을 몰아올 수 있나라는 부분에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중에 그나마도 조금 인지도가 높은 천하람 위원장이 당을 지키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도 입지가 갈수록 좁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렇다면 본인이 조금 이미지를 구기더라도 그래도 나도 이 당에 다시 들어와서 당을 살리는데 일조하겠다라고 하는 다소 좀 너무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가능성은 5% 10% 정도는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다만 그것을 누가 말하자면 이번에도 김기현 대표하고 만났을 때 국민의힘의 중진 중에 어떤 사람이 다리를 놓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 내부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라인이 저는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준 대표가 혼자서 외로이 신당 창당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또 제가 알기로는 이쪽 지금 중도 쪽에서 소위 빅텐트를 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해온 이준석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조금 같이 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화합형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그 부분과 같이 했을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다 본인한테 정권을 안 주면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지가 더 좁아지고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권칠순 민주당 대변인 논평 낸 내용 보면 윤 대통령 지시만 쫓다가 결국 팽당한 것이 안타깝다. 누구 하나 용산의 바른 소리를 못해서 자초한 결과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민주당이 저는 이런 이제 논평할 처지가 아니라 봅니다. 강 건너에 불구경하듯이 민주당이 뭐 즐길 처지가 아니다. 곧 그 불길은 민주당 쪽으로 옮겨 붙을 겁니다. 지금 이제 국민은 어느 당이 과연 이렇게 뼈 가죽을 벗기듯이 어느 당이 혁신을 제대로 하는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장제원 의원의 결단, 김기현 대표의 결단, 이게 민주당에 저는 퍼진다 봅니다. 그러면 이제 왜 이재명 대표는 희생하지 않는가? 김기현이 더 나쁜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가 더 나쁜가? 이걸 비교해 볼 거 아닙니까? 김기현 대표가 무슨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이제 그 앞으로 수사만 재판만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가야 될 상황이에요. 당무가 이제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김용 부원장 판결부터 앞으로 이제 백현도 김인석 판결, 그다음에 그 이화영 판결, 그리고 위정교사 판결 김진성 이런 게 줄줄이 놓으면 이게 바로 미리 보는 이재명 대표의 판결이에요. 이재명 대표 재판은 늦게 나오지만 미리 공범자들의 판결이 줄줄이 나오면 저는 이재명 대표도 물러나시오, 희생해라 이런 게 요구가 분출할 겁니다. 따라서 저는 지금 이게 민주당이 자꾸 국민의만 보고 이런 논평할 때가 아니다. 본인들도 이게 혁신에 아마 곧 불길이 붙을 것이다 이래 봅니다. 실제로 오늘 이제 민주당 비주류 의원 모임이죠. 원칙과 상식이 이재명 대표 기득권 내려놓고 비대위로 가야 된다라는 호소문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이 실제로 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제 뭐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이제 내홍을 겪고 있으나 국민의힘의 내용은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탈당을 하더라도 큰 파급이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근데 의외로 민주당은 소위 이낙연 대표의 신당설이 거의 가시화되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원칙과 상식도 당내에 있습니다만은 그 힘을 보면서 같이 말하자면 원심력이 작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최근에 어쨌든 지금 현재 이탄 의원 마찬가지로 병립형으로 해기했을 경우에 불출마까지 선언하는 어떤 그런 반발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최근에 언론에 손학규 전 대표가 등장했고요. 또 유인태 전 수석도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당내 비판을 매우 세게 하고 있고, 물론 정세균 그 전 총리는 노무현 재단 이사장으로서 중립적이고 아직까지는 당의 통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간단하지 않은 게, 만약 정세균과 이낙연이 손을 잡으면 호남 전체가 무게 중심을 이재명에서 반이재명으로 옮긴다. 그러면 이원호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지금 현재 민주당은 그냥 이재명 당이고 새로운 신당이 진짜 민주당이다. 이런 프레임이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폭풍이라든지 경란은 앞으로 미래의 어려움은 민주당에 저는 더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어떤 부분들이 지금 민주당의,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이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말고도 지금 보면은 뭐 어쨌든 뭐 불출마 선언하는 의원들이 하나둘씩 생기고 있거든요. 이 분위기 좀 어떻게 갈 것 같으세요? 저는 가장 이제 그 폭발성이 강한 거는요, 바로 이제 그 선거 제도입니다. 오히려 이재명 사법 리스크보다 비례대표를 뽑을 때 과연 이제 현행처럼 연동형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제 과거처럼 병리병으로 갈 거냐, 이게 아마 폭발성이 가장 강하다 봐요. 이탄희 의원이 이걸 가지고 이제 그 불출마 희생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공약을 했어요. 연동형을 강화하고 위성정당 금지법을 만들겠다. 이게 대선 공약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뭐라고 했습니까?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멋지게 지면. 이러면서 이게 과거로 병리병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되면요, 저는 당내 갈등이 폭발할 걸로 보입니다. 지금 이렇게 되면 일단 이제 그 제3지대에 있는 여러 정당들이 강력하게 반발할 거고요. 당내에서도 이제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공약인데 왜 갑자기 폐기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이 분출할 겁니다. 이게 가장 저는 이재명 대표 체제의 위기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도대체 이재명 대표라는 사람의 말은 뭘 믿을 수 있냐. 옛날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몇 번이나 이야기하더니
완전히 불체포권 뒤에 방탄 뒤에 숨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도 완전히 멋지게 지면 뭐 하느냐. 이런 속의 그 정치 후퇴, 병립으로 간다면 어떤 말도 이재명 대표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런 데 여론이 커지면서 당내 분란이 절정에 이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예, 원칙과 상식에서 얘기한 것도 아까 전에 얘기하신 그 통합 비대위 말고도 사실 그 선거법에 대해서 약속을 해달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오늘 의총에서 좀 어떤 얘기들이 오가고 어떻게 좀 봉합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는 봉합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소수 의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창구나 분위기가 안 된다는 거죠. 실제로 당 대표와 최고위 또 당 외의 그 친명 혁신 위원회부터 당협위원장들 이런 분들이 이런 소수 의견들이라든지 원칙을 얘기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형식적으로만 듣고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이낙연 대표도 같이 만나자는 것에 만나면 뭐하냐 사진만 찍고 헤어질 거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경론이 있고 지난번에 홍영표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심지어는 불체포 특검부터 다시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까지 초강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밖으로 드러나는 최종적인 회의 결과로서의 변화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오늘 이제 있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도 이제 논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을 텐데 그에 대해서 그래서 원론적으로는 저는 이탄희 의원의 말이 맞습니다. 공당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지켜야죠. 그리고 이제 실제로 다당대의 길을 열어가는 방법들이 필요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때문에 손학규 대표나 또 유인태 수석 같은 분들이 강하게 저한테도 요구하는 부분이거든요. 제가 어느 순간에 와서 병립형이든 연동형이든 빨리 정리해라 그랬더니 국회에서 만났더니 왜 자네는 그걸 병립형까지를 포함해서 결정하라고 얘기하느냐 정도를 저한테 주지시킬 정도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당제의 길이 필요하다. 양극단의 양당 체제가 너무 상생하고 거리가 먼 국민에게 도움이 안 된 제도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는 조국 신당이나 혹은 송영길 신당이 되는 것이 당에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여지는 판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자기가 당을 컨트롤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 권력별 비례대표로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입장을 서서히 가져가는데 권력별 비례대표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중치를 두는 데 합의가 굉장히 어려워요. 영원함. 그래서 돌고 돌아서 아마 논의는 시끄럽지만 아무 결정을 못해서 현행대로 가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그 내부 이제 토론의 결과하고 상관없이 여야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한동안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언젠간 결론을 내야 되는 문제인 거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우리 의원님은 김영주 의원님은 이제 돌고 돌아서 현행대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요. 그러면 이게 바로 멋지게 지는 길이거든요. 현행대로 가면 국민의힘은 어차피 이게 당론이 옛날 제도니까 국민의힘은 위성정당 낼 겁니다. 근데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안 내면 멋지게 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과연 그런 선택을 할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요. 신당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납니다. 송영길 신당, 조국 신당, 별의별 이낙연 신당. 왜? 어차피 이게 연동으로 가면요. 상당히 5%에서 10% 얻어도 의석을 많이 확보하게 됩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그런 상황을 방치할까? 그런데 제3지대 정당들에게 정리하려면 완전히 옛날로 병리병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아마 이게 합의가 될 걸로 봐요. 결국은 이제 병리병으로 돌아간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두 분께서 전혀 다른 이제 의견을 내주셨는데 어쨌든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제 신당 창당할 것이다. 이렇게 어제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계속 쭉 갈 거라 같으세요? 전혀 이제 흔들림 없이 이제 가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 신당까지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요구 조건이요. 최후 통첩의 요구 조건이 이재명 대표 측이 수락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개딸들은 자기 언론을 쓰지 말라는데 저는 계속 쓸 겁니다. 왜 이런 걸 못 쓰게 합니까? 개딸 전체주의 정당인데 개딸들하고 절연해라. 이게 요구예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조건을 받기 어렵다. 그러면 저는 이낙연 대표가 이제 탈당해서 신당을 만든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근데 문제는 파괴력이에요. 우리 여론조사 보면요. 제가 이게 여론조사를 준비가 안 된 건 언급하면 안 되니까 보면 이제
일반론적으로 보면 제3지대 당들이 가정적으로 하다 보면 높게 나와요. 예를 들어 이제 뭐 이준석 신당 만들면 몇 프로다. 예를 들면 이낙연 신당 만들면 얼마다. 이렇게 높게 노는데 실제 가면 그래 안 될 겁니다. 아, 그건 여론조사일 뿐이다. 그렇죠. 그건 가정적인 여론조사인데 내년 총선은 보수 진영과 진보 진영이 사활을 건 우리나라의 운명을 건 중차대한 선거입니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대선 지방선거에서 마지막 대전을 치르는 엄청나게 중요한 선거예요. 그러면 양 진영이 철저하게 결집할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제3지대 정당들이 상당히 쪼그라들 것이다. 그래서 보통 그 이낙연 신당, 이준석 신당 이걸 이제 뭐 연대를 이름 붙일 때 어떻게 붙입니까? 이낙연의 낙, 그다음에 이준석의 준, 뭐 낙준 연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 이낙연의 낙, 그다음에 이준석의 석 이렇게 따오면 낙석 떨어진 돌, 둘 다 떨어진 돌밖에 안 된다. 존재감이 상당히 미미할 것이다. 합쳐봤자 합치기도 어렵지만 저는 이렇게 예측합니다. 가더라도 파괴력이 없을 것이다. 일단 끝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뭐 끝까지 갈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이낙연 그 전 총리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 실전 행동인데 자체적으로 이미 당원을 모으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한 10,000명 정도 수준까지 됐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당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총선에 나가서 이길 수 있는 어떤 굵직굵직한 인물과 같이 할 수 있느냐. 그런데 이낙연 신당은 그냥 이낙연 신당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낙연을 톱으로 하는 신당이면 가능성이 매우 적습니다. 근데 이제 박은석이라든지 금태섭이라든지 이런 분들과 연대 가능성들도 있고요.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민들이 봤을 때 말한 대로 그 보수냐 진보의 대결로 볼 것이냐 아니면 패렴 자체가 그동안에 보수 진보가 만들어졌던 상생이 아닌 상극의 정치를 끝내자라고 하는 8.7체제를 끝내고 아예 이원집정부제라든지 내각제로 가자 이런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의 중도 3당, 중도당이 필요성에 대해서 손을 들어줄지 물론 중도의 표가 양당이 가져가는 표보다는 적을 겁니다. 매우 적을 수 있지만 20, 30 정도만 된다면 그것이 우리나라 정치에서 좋은 역할을 할 수는 있겠다. 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던 이준석 전 대표 말고 다른 인물들이랑 손을 뭐 합칠 수도 있고 공천 이후에 떨어진 인물들이랑도 뭐 모여질 수도 있고요. 뭐 어떤 인물들이랑 같이 할 것 같으세요? 이낙연 신당이요. 예. 결국 이제 공천 이후에 떨어진 사람들을 모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썩은 고기만 찾아 헤매는 하이에나입니다. 그게 우리 그 킬리만자로의 표범의 안철수 대표하고 이게 논쟁을 했잖아요. 공천에 떨어진 사람들 이삭 죽는 거 이게 바로 썩은 고기 참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파괴력이 없다. 제대로 이게 신당을 하려면 소신을 가지고 미리 공천까지 안 가고 내가 탈당해서 소신껏 정치를 하겠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간을 보다가 공천이 내가 될지 안 될지 보다가 공천 컷오프 될 것 같으니까 나간다. 이래서 이렇게 국민한테 설득을 얻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마 이제 그 이낙연 신당이 공식화돼도 금태섭, 뭐 양향자 또는 이제 류호정, 뭐 박원석 이런 분들하고 이렇게 연대하겠지만 제가 알기로 이제 이준석 신당하고는 이낙연 신당이 합치기는 어렵다. 두 분은 세대도 틀려, 지역 개발도 틀려, 정치 이념도 틀려. 같은 게 하나도 없죠. 정당이라는 게 뭡니까?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결사체. 이게 정당입니다. 그런데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이 뭐가 하나 이게 같은 게 있습니까? 저는 그까지는 안 간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 민주당이 차기 총선 관련해서 지역 자체 여론조사 진행했습니다. 특히 부산 지역 그 부분 좀 얘기하고 싶은데 네. 18곳 중에서 5곳이 우세, 1곳 초박빙, 2곳 박빙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네. 이에 대한 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우선 뭐 부산 지역 경제 사정이 매우 어렵습니다. 최근에 부산에 내가 내려가서 어떤 젊은 운전기사를 만났는데 제가 그래서 40대 초에 아주 깔끔한 분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 굉장히 깔끔한 분인데 왜 택시 운전기사를 합니까? 제가 만나본 중에 최근 가장 젊은 분이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엑스포 결과 발표 전이었어요. 엑스포 결과에서 부산이 안 되면 저는 서울 수도권에 가서 택시 운전기사를 하려고 이걸 합니다. 매우 절망적인 상태에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여기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제가 솔직히 부산에서 어떤 모 언론사 대표를 만났는데 이미 엑스포 안 되는 거
알고 부산 민심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를 고민 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결과 발표 전에. 근데 대통령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치 다 따라온 것처럼 그런 부산 시민을 두 번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부산에 재벌 총수들 데리고 와서 떡볶이 먹는다고 부산 경제가 달라집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하나는 사실은 북강서부터 노무현 대통령부터 뭐 소위 낙동강 벨트들이 민주당에 강합니다. 지금 박민식 보훈처장 어떻게 합니까? 본부 장관 어떻게 했습니까? 도저히 전재수 의원한테 못 이기니까 도망가서 분당 가고 있잖아요. 서병수 의원 5선이긴 하지만 당에서 이제 그만하시오 하는 정도. 부산의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부산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많이 지지해 준 데에 비하면 부산이 국민의힘으로 받아오던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도력을 갖출 중심 인물도 없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은 왜 좀 약진하냐면 지난 지방선거에 그전에 민주당 후보들은 캐리어가 별로 없었어요. 이번에 민주당 후보들은 최소한 구청장들이 후보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말이 되는 정도의 후보가 생겼다는 거. 이 두 가지가 결합되면서 이런 포텐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총선 전에 이런 결정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냐 이건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죠. 예. 예. 민주당은 현장 최고위원회에도 부산에서 이렇게 개최하면서 뭔가 박차를 가하는 느낌도 좀 드는데 어떻게 좀 판단하시는지요? 결국 이제 그 천시민 민심은 한 군데 머무르는 게 아닙니다. 민심은 이제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쪽으로 움직이느냐? 정말 이제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다가가는 당으로의 민심이 가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의 부산 의원들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히 그 좀 교만했다 이렇게 봅니다. 정말 저는 엑스포 불발보다 더 나쁜 게 왜 희망 고문을 합니까? 객관적인 사정을 제대로 설명해야죠. 그런데 저도 51대 49다 뭐 결선 투표 가면 역전할 수 있다. 이게 뭡니까? 이런 보고를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누구 하나에게 책임지고 문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알기로 청와대 누가 책임지고 누가 문책당했습니까? 이런 모습이 부산 시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예요. 저도 고향이 경남이지만 지금 이게 우리 경상도 말로 부산이 디비졌다 그래요. 디비졌다. 이 말이 여론이 완전히 반전되고 있습니다. 정권에 대한 여론이 지금이라도 이게 바로 잡으려면 그 여론을 다시 디비해야죠. 다시 국민의 쪽으로 디비려면 더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부산 시민들에게 다가가야 되는데 지금 이게 그런 모습이 잘 안 보이니까 상당히 그 힘든 이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 김형주 전 의원님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